이번 1167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안개 속에서 해적들을 처리하는 하랄드입니다. 카벨리 사건으로부터 5년 후 약 33년 전, 하랄드는 세계 정부에 감행하기 위해 세계 정부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랄드는 위대한 항로의 나라들 사이에서 해적선을 습격하는 거대한 인간 모습의 마물로 소문이 났죠. 이는 세계 정부를 위해 일하는 해적 칠무의 토대가 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당시에는 거인족을 본 사람이 적었기에 이로 인해 사람들을 그를 안개 속 거대한 인간 모습의 마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후 한 기자가 거대한 그림자가 마의 삼각지대였다고 물었으나 해적은 아니라고 직접 부인했습니다. 스릴러바크 편 마지막에 안개 속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괴물 형태의 실루엣이 안광을 드러내며 스릴러바크를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은 스릴러바크 편이 끝나면서도 해소되지 않은 떡밥이었죠. 그렇다고 생각해볼 건 오다스는 이번 1167화에서 한 해적의 대사를 통해 이 형체의 정체는 하랄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 거대한 실루엣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하랄드 이야기가 나오며 스릴러바크 엔딩의 떡밥이 해소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장면으로 인해 스릴러바크의 실루엣은 최종막이 다가온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떡밥으로 남게 되었죠. 다음 주요 장면은 록스의 적단 해체 후 시대의 주역이 된 사왕들입니다. 나레이션에 따르면 가벨리에서 뿔뿔이 흩어진 록스의 적단의 잔당들은 사건 이후 십수년간 전성기를 맞이하며 각자가 시대의 주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나레이션과 함께 당시 시대의 주역으로 조명된 인물은 카이도, 빅맘, 흰수염, 기존의 공식 사왕 3명 외에 3명이 추가됩니다. 바로 록스의 적단 배신 후 해적섬의 왕이 된 왕직, 가벨리의 보물을 통해 대세력이 된 시키, 그리고 로저가 있었죠. 즉, 당시 신세계의 최고 백권을 다투는 세력은 로저가 해적왕이 되기 직전까지 최소 카이도, 빅맘, 흰수염, 왕직, 시키, 로저 6대 세력, 즉 일종의 초기 육황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명의 신세계의 주역으로 격렬히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로저는 그들 모두를 초월하여 세계 일주를 달성하며 해적왕이 된 것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해적왕이 된 로저의 적단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버기가 니카 포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마 버기가 루피와 어떤 형태로든 해방과 관련된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일 수 있겠죠. 마치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로 오공에게 도움을 준 미스터 사탄처럼 말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종인의 지위를 받는 하랄드입니다. 오로성은 계약에 대해 3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천해 계약, 심해 계약, 심심해 계약. 그런데 계약 명칭인 천해, 심해, 심심해는 모두 바다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언급은 이모의 정체가 단순히 인간 통치자가 아닌 바다의 신과 같은 신적 존재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원피스 세계에서 바다는 악마 열매 능력자에게 가장 큰 약점이며 모든 미스터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만약 이무가 바다 자체를 다스리는 신이라면 이는 세계 최강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하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20년 전 하랄드와 넵튠의 대화입니다. 하랄드는 시라오시에 대해 꾸물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는 꾸물꾸물이라고 하였지만 일본어 원문은 모사모사입니다. 이 단어는 로키의 펜팔 친구 이름인 모사공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며 시라오시가 모사공임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분명한 건 일본어에서 모사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며 복선을 완성합니다. 첫 번째로 답답하고 소심하며 느린 사람을 뜻합니다. 이는 시라오시가 평소 보여주는 겁 많고 소심한 성격과 일치하죠. 두 번째는 복슬복슬하고 덥수룩한 모양을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하게 연결됩니다. 과거 로저가 넵튠에게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단어를 사용하며 넵튠의 덥수룩한 승을 빗대어 놀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오다스의 시라오시와 관련된 핵심 코드에 모사 계열 단어를 오래전부터 심어두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복선 회수이죠. 또한 모사공이 최근 공포 체험을 겪었다고 언급했는데 이 시기는 마침 시라오시가 세계회의에서 찰룡인 차를로스 성에게 납치될 뻔했던 사건과 시기적으로 겹치죠. 다음 주요 장면은 피셔 타이거의 노예 해방을 도와주는 샹크스입니다. 물론 이자의 정체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샹크스이죠.
사실 당시 어인섬의 무력 수준인 피셔 타이거가 혼자 세계 정부의 최고 경계를 뚫고 그 방대한 수의 노예들을 탈출시켰다는 사실은 과연 단독으로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을 항상 남겼습니다. 이 의문은 그가 영웅으로 칭송받는 이유이기도 했죠. 다만 이 의문에 샹크스가 있었네요. 다음 주장면은 하랄드처럼 천회 계약을 맺은 샹크스입니다. 분명한 건 샹크스는 하랄드가 천회 계약을 맺으며 받은 문양이 과거 샹크스 왼팔에도 새겨져 있었죠. 이 왼팔에 대한 분석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이번에 생각해볼 건 샴록의 칼입니다. 샴록의 칼은 샹크스의 검 그리폰과 같은 종류인 커틀러스 형태입니다. 샹크스와 샴록이 쌍둥이 형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두 검은 쌍둥이 검 또는 형제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샴록의 검 케로베로스는 이무의 힘과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케로베로스는 칼날이 케로베로스로 변하며 머리만 딱 날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먹인 것처럼 보이지만 명칭은 단순히 케로베로스이며 열매라는 명시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변신 후 나타나는 각성처럼 보이는 검은색 구름과 이름만 나오는 점은 케로베로스가 악마의 열매가 아닌 이무에게 힘을 받은 오로성의 변신 형태와 특징이 유사하죠. 따라서 샴록의 검 케로베로스 역시 악마의 열매 능력이 아니라 이무의 힘을 주입받거나 계약을 통해 특수한 능력이 부여된 검일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샹크스의 검 그리폰 역시 샹크스가 키드에게 사용할 때 그리폰의 형상이 나타난 것을 생각해본다면 쌍둥이인 케르베로스와 마찬가지로 이무와의 계약을 통해 능력을 받은 검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또한 갈랭이 자신의 아들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갑벨리 이후 신에게 사단 단장이 된 갈랭이 이무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아 케르베로스와 그리폰이라는 쌍둥이 검을 받았고 이 검들을 두 아들에게 하사했을지도 모르죠. 다음 주요 장면은 이다의 죽음입니다. 이다를 독살한 이들은 로키의 친어머니인 에스트리다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다를 더러운 이방인으로 규정하며 왕비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로키는 분노에 휩싸여 이다를 독살한 마을을 향해 파괴적인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가 마을을 황폐하게 만들며 울부짖는 모습은 어린 시절 친어머니에게 버려지고 유일한 안식처였던 양어머니마저 잃은 이중의 상처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로키의 분노에 찬 복수극은 엘바프의 역사와 외부 세계에 잘못된 기록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거나 전해들은 외부인들은 로키의 행위만을 보고 그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마을을 무참히 파괴한 폭군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엘바프의 보스파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이 사건을 로키가 일으킨 광기로 왜곡했을 수도 있죠. 이는 로키가 겪은 정당한 슬픔과 복수가 외부에는 극악무도한 파괴 행위로만 알려지게 된 비극적인 아이러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